구독, 좋아요. 자, 일부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문제 한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많은 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숨죽이면서 사실은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초스피드 진짜 심리 그리고 선고 기일 지정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좀 이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5월 22일쯤 선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대법원에서 일선 법원의 633 원칙을 지키라고 공문을 스스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심리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항소심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스스로 좀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대법원이 책임감 있게 우리 국민들께 적어도 대선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갑작스럽게 속보가 뜨면서 5월 1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심리가 이미 2번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상 조금 놀라웠던 건 사실이죠. 근로자의 날에 그것도 쉬는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로자의 날은 이게 좀 재밌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네.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 안 놀아요. 아, 법원 안 나오군요. 네, 예, 근데 예.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네. 직원들은 쉽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쉬는데 변호사들은 나가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은 법원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갑자기 뭐 전화가 온다거나 뭐 자료 제출 요구가 온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 선고를 법정 한다는 공휴일은 게 아니니까요. 예, 예. 근로자의 날에 선고를 한다는 게 예. 법원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법정 공휴일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직장에서 쉬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 일을 하는 곳도 있죠. 예. 참 근로자의 날에 그걸 선고한다는 것도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조금 자세히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조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이 상고 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소심 선고가 난 시점 또는 일부에서는 대법원에 바로 접수된 그 시점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대법원이 준비를 했다 이렇게 네.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쟁점 같은 것들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기록을 받기 전에도 이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뭐 그 판사들이 각자 뉴스를 보면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초반에 이게 항소심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바로 상고장 제출했고 그리고 상고이유서도 곧장 제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답변서를 21일, 22일 뭐 이 정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답변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법원에서는 준비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22일 날 처음 심리한 날 있잖아요. 예. 그날 처음에는 대법원 2부로 배당이 됐는데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2부가 배당된 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고 그리고 그날은 좀 절차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바로 이틀 뒤 24일에는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보고서를 가지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이틀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그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라는 거는 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미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적어도 그 전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던 간에 우리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을 거고 유죄든 무죄든 간에 그리고 사건 기록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의 의견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심리는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대법원에서 사실은 대선 전에 이미 이 사건은 마무리 짓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그지 어느 누가 봐도 그렇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법원장이 확고하게
본인이 신속한 재판을 주장을 그간 해온 데다가 맞아요. 대선 전에 마무리해야 될다. 그 수순 그 시나리오는 이미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33 원칙 빠르게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것들이 이미 계속적으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큰 사건은 아무래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기관의 위치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6월 26일까지 633 원칙에 따르면 선고를 하면 되는 거지만 6월 3일 전에는 선고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5월 1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도 빨리 잡혔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항소심에서는 유죄 취지였는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때 왜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 의혹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 그 사건도 이제 뭐 소부에서는 좀 오래 갖고 있긴 했습니다만 전원 합의체로 그 회부가 된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가 났고 그리고 그때도 심리를 한 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아, 심리를 한 번밖에 안 했나요? 그때도 아. 전원합의체에서는 심리를 한 번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기억하시지만 그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라졌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의견이 갈라져도 그대로 이제 선고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의견 조율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의혹들이 만장일치를 위해서.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의 성격도 좀 겸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대법원은 그런 것은 아니어서 각자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대로 결론을 내는 것이어서 그때도 뭐 전원합의체 가고 한 달 정도 있다 선고가 났고 심리는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5월 안에는 선고 나겠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상황은 어쨌든 22일에 첫 번째 심리를 했기 때문에 9일 만에 선고가 난다고?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무죄를 확정 주려고 이렇게 빨리 정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미 그 전부터 뭐 한 달여간 준비를 해온 정황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그 의미도 좀 다시 한번 뒤에서 살펴봐야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심리 2차, 1차, 2차 심리를 할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논의했을지 좀 궁금을 해요. 조선일보에서는 네. 2차 심리 때 대법관들이 표결 절차까지 끝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세요? 저도 조선일보 보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심리가 한번 하고서는 지금 바로 선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각자의 생각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수석 그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논리를 보충하거나 아니면 뭐 뺄 것들은 빼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심리에서는 이미 그때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들이 여러 개가 올라와서 검토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결론은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헌재의 재판과 대법원 재판이 다르다면 네. 그러니까 헌재 의견은 정치 재판의 성격이 일부 있고 그리고 뭐 국민 통합 어쩌고 하면서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예. 그런 성격이 있다면 대법원의 경우엔 대법관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최종 결론이 난다. 그렇다면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이 훨씬 강하거든요.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지난번 2020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때도 그래서 의견들이 갈려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물론 이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전체 의견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8대 4로 나올 수도 있고 7대 5로 나올 수도 있고 막 여러 버전의 결과가 여러 나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부분은 1심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예.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백현동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는 모든 것이 무죄로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렇다면은 1심에서 그 김문기 안다 모른다 부분은 유죄가 나온 부분도 뭐 무죄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무죄로 나왔던 부분도 유죄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기 재판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파기 재판을 한 예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은 어쨌든 1심과 2심 가운데 있어서 뭐 공소장 변경 절차도 있었고 이런 게 있어서 재판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죄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이것은 파기 환송 형태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가능성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 정치권도 사실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네. 사실상 앞서 제가 이제 오픈 멘트 때 대마 불사냐 아니면 법리대로 판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무죄를 이미 확정해 놓고 대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거다는 의견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런 의견도 있고 사실 그것보다는 여러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죄 취지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왔다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후보를 새롭게 교체할 시간까지도 염두에 둔 네. 그런 선고 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후자의 분석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5월 22일에 다른 사건들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5월 1일에 뭐 지금 왜 근로자의 날에 하냐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선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특정한 날은 아니다. 네. 예. 근데 이제 5월 1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저는 민주당에서의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게 좀 어떻게 보면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이게 확정이 돼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건데 파기 재판 가능성은 법조계에서 지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파기 환송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물론 대법원의 취지대로 뭐 유죄 판단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송달 안 받고 뭐 의견서 늦게 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6월 3일 대선 전에 고등법원에서 선고까지 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5월 1일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해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정치 검찰의 탄압으로 인해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다고 해도 피선거권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재명의 지지자들도 저는 계속적으로 단결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대선은 나갈 것 같다. 근데 저는요. 이번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선고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들도 갔는데 대법원이랑 헌재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 대법원은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네, 대법원은 본인들이 빅브라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 법조계에 있어서 최고 엘리트 코스, 가장 그냥 정말 큰 형님. 이거는 대법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뭐 정치재판에 이런 것도 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인물들을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대법원은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관이 누가 더 높냐 막 이런 거 좀 안력 다툼 같은 게 좀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하게 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사건이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죠. 만약에 지금 법원에서 일선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원래는 6월 3일에 항소심 결심 공판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 기일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선거일이 그날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결심 공판일은
미뤄지게 되거든요. 땡겨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사건도 뭐 한 달 뒤쯤으로 원래는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판 기일을 잡으면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지금 헌법 84조에서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수설은 없지만 그러한 의미로서 아마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 소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이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상황을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지명한 2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가처분을 인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안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취임한 날에 그 2명을 그 대통령 몫의 2명을 저는 바로 임명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2명을 넣어놓고 몇 달 뒤에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아마 대법원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거 전에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은 이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만약에 대통령 될 때까지 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대법원 스스로도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그 전에 선고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대법원은 84조 해석에서는 약간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파기 환송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서 돌려보냈는데 헌법재판소가 84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 그럼 추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더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이 문제입니다. 결과가 이제 상고심 기각, 즉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그렇죠. 법정에서 어떤 문제, 논란이 될 문제가 특별히 당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선 정국으로 바로 이제 돌입한다고. 날개를 다는 거고 예. 이제 뭐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 무죄만 확정이 된 거죠. 이 여러 가지 의혹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대선 전에 확정되는 사건은 그러면은 공직선거법 무죄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날개를 달고 정치검찰 프레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겠죠. 그죠. 무죄가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선에 굉장히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어떤 재판부의 결과가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파기환송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월 1일 선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걸 염두에 뒀다면 대선 전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다 나오도록 한다. 그러니까 6월 26일 전이야. 쉽지는 않아요. 예. 6월 3일 전에 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법원에서. 예. 근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걸 알면서도 대법원으로 다시 올리겠죠. 다시 상고를 하겠죠. 그게 다 절차상으로는 피고인의 권리이고 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 6월 3일 전에 확정이 되기는 어렵다. 일단은 파기 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확정되기는 어렵다. 근데 파기 재판도 법조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뭐 후보를 교체한다거나 이러한 선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전혀 되지가 않겠죠.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헌법조 연구관을 중간에 추가 네. 투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렇다 한다면 84조 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그것까지 것들이 대비를 있기 지금 때문에 해놨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진 예, 않는다. 84조의 해석 문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판결문에다 쓰는 거는 또 이 사건과는 현재로서는 관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건은
대선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84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앞으로가 예상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내부적인 검토는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판결문에 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이 사건 드릴게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한번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본인이 밝힌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네. 앞서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뒷부분 좀 원칙주의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리에 충실한 정답에 가까운 판결을 내놓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보수층이 지금은 네. 그렇게 상당히 신뢰한다 이렇게 평가는 잘 안 하거든요. 초기와 다르게.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뭔가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스타일. 그건 완전 원칙주의자 스타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는 거고. 근데 우리 보수 유권자분들께서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전에 뭐 한덕수 권한대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이진수 방통위원장 사건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게 있었는데 근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보수 유권자들은 좀 꺼림칙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저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도 희망 고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와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원칙주의자인 부분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 그 이전부터 이미 검토가 시작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9일 만에 어떻게 선고를 할 수 있어? 첫 심리 9일 만에 어떻게 선고를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정도 충분히 그 대법관 그 연구관들이 준비를 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분명히 본인들도 하나씩 관심이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을 줘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믿음은 법리대로 한다면 이게 네. 기준이죠. 맞습니다. 저는 네. 적어도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좀 과장된 표현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도 확대해서 잘라낸 걸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백현동 사건은 그리고 그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과장된 표현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 부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법과 원칙에 따르면은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리대로만 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야 되겠죠. 자, 정치적 판결을 할지 즉 대마불사. 지금이 이재명이 제일 지금 뭐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 이재명을 유지를 주겠느냐. 뭐 이런 이제 정치권의 분석도 있고 헌재에서 속았다, 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더 이상 사법부 믿을 게 없다. 사법부 믿었다가는 자 우리도 마음도 불편해지고 대처가 안 된다. 사법부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이제 이런 심리도 있죠. 그러나 또 냉정하게 사실관계나 법리로 판정해야 될 것은 판단하게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또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원칙과 기본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예, 1부에서 첫 번째 주제로 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문제를 다뤄봤고요.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